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크리스탈 볼룸은 그 이름처럼 수천 개의 크리스탈 조각들이 쏟아내는 빛의 향연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샹들리에는 마치 은하수에서 별들을 떼어다 박아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며 아래에 선 사람들의 값비싼 보석들과 어우러져 눈부신 광채를 더했다. 공기 중에는 최고급 샴페인의 상큼한 향과 유명 인사들의 값비싼 향수 냄새, 그리고 은은한 오케스트라의 선율이 뒤섞여 현실과는 동떨어진 꿈결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사랑나눔 재단의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는 대한민국의 정재계 명사들이 모두 모인 사교계의 정점이었다. 단상 위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재단의 이사장 강민혁. 그는 맞춤 제작한 다크 네이비 수트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은 마치 이탈리아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빚어낸 조각상 같았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얼굴에 걸린 온화한 미소는 그가 가진 카리스마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첼로처럼 부드럽고 깊은 울림을 가지고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온기가 모일 때 이 사회의 가장 어둡고 추운 곳까지 밝힐 수 있는 거대한 횃불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객석에서는 감탄과 함께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속출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그의 연설은 마치 성자의 강론처럼 경건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의 성공 신화를 겸손하게 포장하며 모든 영광을 함께 해준 후원자들과 이름 없는 봉사자들에게 돌렸다. 사람들은 그의 겸손함에 또 한 번 감동했다. 하지만 VIP 테이블에 앉아있는 그의 아내 최수진의 미소는 그 화려한 연회장의 그 어떤 장식품보다도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였다. 그녀는 연보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우아한 빛깔은 오히려 그녀의 창백한 안색을 더욱 도드라지게 만들었다.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몇 시간을 공들여 완성한 화장도 눈가에 서린 깊은 피로와 불안감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금빛 액체 위로 떠오르는 기포들만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그녀의 내면을 대변하는 듯했다. 오늘 아침의 일이 떠올랐다. 수십 개의 넥타이가 걸린 드레스룸에서 그녀는 민혁이 오늘 연설에 맬 넥타이를 골랐다. 그녀는 그의 수트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은은한 패턴의 푸른색 타이를 건넸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사라졌다. 이런 중요한 날에 이런 촌스러운 타이를 고르다니. 당신의 안목은 여전히 그 단칸방 시절에 머물러 있군.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타이를 빼앗아 바닥에 내팽개치고는 다른 것을 골라맸다. 그리고 거울 앞에서 매무새를 다듬으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다정한 남편의 얼굴로 돌아왔다. 여보, 오늘 나 멋져 보여. 그녀는 깨진 자존심을 애써 그러모아 네, 아주 멋져요 라고 속삭였다. 지금 단상 위에서 사랑과 나눔을 이야기하는 저 남자가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에게 그런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수진은 기계적으로 솔럼을 치며 입꼬리를 끌어올렸다. 그 미소는 너무나 완벽해서 깨지기 직전에 얇은 유리잔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옆자리 딸 강유라가 앉아 있었다. 유라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연회장의 그 누구보다도 깊고 차가웠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억지로 미소 짓지도 주변 사람들처럼 감탄하지도 않았다. 그저 무표정하게 얼음 조각 같은 시선으로 단상 위에 남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샹들리에의 빛도 사람들의 환호도 모두 비껴간 채
오직 강민혁이라는 인물의 본질을 꿰뚫으려는 듯 날카롭게 꽂혀 있었다. 유라는 이 화려한 위선의 공간이 역겨웠다. 사람들은 강민혁이 뱉어내는 말들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가 고아원을 짓고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장학금을 지원하는 선행의 아이콘이라는 사실에만 집중했다. 하지만 유라는 알고 있었다. 저 모든 선행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무서운 야망을. 그녀의 눈에는 단상 위의 남자가 성자로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교활한 군주로 보일 뿐이었다. 그때 한 중년의 여성 정치인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녀는 화려한 한복 차림에 과장된 미소를 띤 채 수진의 손을 잡았다. 사모님, 정말 복도 많으세요. 대한민국에서 강 이사장님 같은 분을 남편으로 두셨으니 나라를 위해서라도 두 분이 늘 행복하셔야 합니다.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과찬이세요 라고 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여성 정치인은 유라를 보며 칭찬을 이어갔다. 따님도 이렇게 예쁘고 반듯하게 잘 컸네요. 역시 가정교육이 중요한 법이에요. 유라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 정치인의 눈에서 진심 어린 존경이 아닌 강민혁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읽었다. 저들 모두가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타려는 승객들에 불과했다. 마침내 강민혁의 연설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랐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저의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가족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수진과 유라가 앉은 테이블을 가리켰다. 순간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카메라가 그들에게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조명에 수진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이내 훈련된 대로 우아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유라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강렬한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빛을 받아 더욱 차갑게 빛나는 듯 했다. 제 아름다운 아내와 착한 딸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이 모든 영광을 제 가족에게 바칩니다. 옛 연 회장은 다시 한번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완벽한 명사에 완벽한 가장의 모습까지 갖춘 강민혁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연설이 끝나고 강민혁이 단상에서 내려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둘러쌌다. 대기업 총수, 유력 정치인, 유명 언론인들이 앞다투어 그와 악수를 하고 명함을 건네며 사진을 찍으려 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그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노련하게 인맥을 관리했다. 유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다.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저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 어둠 속에서는 얼마나 차갑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녀는 테이블 아래로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다. 가늘고 하얀 손가락들이 서로를 파고들어 손바닥에 희미한 자국을 남겼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그녀를 덮쳤다. 지금 당장이라도 저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 강민혁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증거도 힘도 없었다.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 속에서 칼날을 가는 것뿐이었다. 강민혁이 마침내 인파를 해치고 가족이 있는 테이블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상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유라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피로와 교활함을 정확히 읽어냈다. 여보, 유라야, 오래 기다렸지? 그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리고는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유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살짝 뒤로 뺐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라 수진조차 눈치채지 못했지만 강민혁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하는 것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거두었다. 우리 딸,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네. 그의 칭찬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유라의 귀에는 독처럼 들렸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샴페인 잔만 내려다보았다. 연회는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배경으로 흐르는 음악 소리가 뒤섞여 거대한 소음의 파도를 만들었다. 하지만 유라의 세상은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샴페인 잔에 비친 강민혁의 일그러진 얼굴과 그 옆에서 영혼 없이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만이 보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화려하고 역겨운 파티가 강민혁이 주최하는 마지막 파티가 될 것이다. 이 모든 위선과 거짓을 끝내기 위해서라면 악마가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잔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고도 단호했다. 이 화려한 무도회는 이제 곧 끝날 거예요, 아버지. 그녀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작은 속삭임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가면 뒤에 숨은 악마를 사냥하기 위한 길고 외로운 싸움의 서막이 바로 이 눈부신 빛의 향연 속에서 조용히 오르고 있었다. 시간의 흐름이 역행하듯 화려했던 연회장의 기억은 한순간에 증발하고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4년 전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인 신림동의 한 옥탑방. 세상의 모든 불빛이 발 아래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과는 대조적으로 그들의 공간을 밝히는 것은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등 하나뿐이었다. 여름이면 찜통이 되고 겨울이면 냉골이 되는 그 작은 공간은 최수진과 강유라 모녀에게 세상의 전부였다. 벽지는 습기에 울어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좁은 방 한쪽을 차지한 낡은 싱크대에서는 언제나 희미한 하수구 냄새가 올라왔다. 창문 너머로는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 빛은 그들의 방 안까지는 닿지 못했다. 마치 그들 모녀가 세상과 분리된 외딴 섬에 사는 것처럼. 수지는 낡은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양은 냄비를 올려놓고 있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빨간 국물 속에서 라면 면발이 익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고된 삶의 흔적으로 그늘져 있었지만 냄비를 들여다보는 눈빛만은 오롯이 다정함으로 가득했다. 이혼 후 전남편이 남긴 도박빚을 떠안고 어린 유라와 단둘이 세상에 내던져진 지 2년째였다. 식당 서빙, 청소, 전단지, 아르바이트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유라야, 밥 먹자.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애써 명랑한 기운을 담으려 노력했다. 방 한쪽에 놓인 작은 교자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2그릇이 놓였다. 반찬은 시어머니가 가끔 보내주시는 김치 한 접시가 전부였다. 책상에 앉아 숙제를 하던 유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다. 한창 예민하고 친구들과 비교하며 투정 부릴 나이였지만 유라는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어깨에 놓인 삶의 무게를 이해하고 있었다. 교복 소매는 짧아져 깡충하게 손목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새로 사달라는 말 대신 늘 소매를 접어 입었다. 와, 맛있겠다. 엄마. 유라는 라면 그릇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수진에게 세상 가장 큰 위안이자 동시에 가장 아픈 가시였다. 한창 클 나이의 딸에게 고작 라면 한 그릇을 내밀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비참했다. 우리 딸, 키 크려면 많이 먹어야 하는데. 엄마가 미안해. 내일은 꼭 계란이라도 사올게. 수진의 말끝이 흐려졌다. 지갑 속에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다. 내일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그마저도 불투명한 약속이었다. 아니야, 엄마. 나는 엄마가 끓여준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유라는 서둘러 젓가락을 들었다.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맛있게 면을 먹는 딸의 모습을 보며 수지는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켰다. 그녀는 자신의 그릇에 있던 면의 절반을 덜어 유라의 그릇에 넣어주었다. 엄마는 입맛이 없네. 우리 딸 다 먹어.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다. 가난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유일한 어깨였기에 절망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았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해 겨울, 수지는 동네 복지관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했다. 봉사라기보다는 남은 음식을 조금이라도 얻어올 수 있다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수백 개의 식기를 닦다 보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시리고 아려왔지만 집에서 기다릴 유라를 생각하면 멈출 수 없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복지관 안이 소란스러워졌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바로 강민혁이었다. 그는 복지관 사람들에게 익숙한 듯 관장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는 곧장 어르신들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였다. 어르신, 지난번에 무릎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아이고, 이사장님 또 오셨네. 덕분에 병원 잘 다녀왔지. 그는 노인들의 손을 일일이 잡으며 안부를 물었고 아이들에게는 준비해온 간식을 나눠주며 눈높이를 맞추어 대화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꾸밈없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보였다. 수지는 그 모습을 멀리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남자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는 부유해 보였지만 거만하지 않았고 따뜻했지만 가볍지 않았다. 봉사가 끝날 무렵 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수진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연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부드럽고 신뢰감이 넘쳤다. 수진은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당황하며 고무장갑을 낀 손을 등 뒤로 감췄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복지관을 후원하고 있는 강민혁이라고 합니다. 그가 내민 명함에는 사랑나눔재단 이사장이라는 직함이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녀의 거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의 물건이었다. 저는 최수진이라고 해요. 그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그 눈빛에는 경멸이나 동정이 아닌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는 듯 했다. 그는 그녀의 사정을 묻지 않았다. 대신 봉사하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수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나누는 따뜻한 대화에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때 그는 수진의 등 뒤에 놓인 비닐봉지를 보았다. 봉지 안에는 배식하고 남은 김치와 나물 반찬이 들어있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다. 이건... 그녀가 변명하려 할 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따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창 클 나이인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군요. 그의 말에 수지는 놀랐다. 그는 그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그녀의 가장 깊은 고민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 그날 이후 강민혁은 그들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었다. 그는 주기적으로 복지관을 찾았고 그때마다 수진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유라의 학교 생활에 대해 물었고 좋은 참고서가 있다며 건네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수진도 그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태도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그는 두 모녀를 레스토랑에 초대했다. 유라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보는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유라는 어색해했지만 민혁은 마치 친딸을 대하듯 유라의 눈높이에 맞춰 유머를 던지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유라는 꿈이 뭐니? 변호사요. 변호사? 아주 멋진 꿈이구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면 좋겠네. 그는 유라의 꿈을 지지해 주었고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도 있다며 격려했다. 수지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자신조차 딸의 꿈을 어떻게 지원해 줘야 할지 막막했는데 그가 나타나 길을 열어주는 것만 같았다. 그는 종종 두 모녀를 채 태워 한강공원으로 드라이브를 가기도 했다. 그는 수진에게는 따뜻한 연인이었고 율에게는 든든한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다. 텅 비어있던 아버지의 자리가 그로 인해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유라도 조금씩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났다. 그들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그는 이제 그들 삶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늘 가던 작은 한식집에서 수진에게 반지를 내밀었다. 수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수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진 씨 같은 사람이기에 제가 청혼하는 겁니다. 당신과 유라를 평생 지켜주고 싶어요. 유라에게도 진짜 아빠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수진은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외로움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빛을 만난 기분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유라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의 얼굴에 떠오른 저토록 행복한 미소를 본 것이 얼마 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심으로 엄마의 행복을 빌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주 희미한 불안감이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저토록 완벽한 사람이 왜 하필이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우리에게 왔을까? 그 질문은 너무나 현실적인 것이었기에 동화 같은 행복을 깨고 싶지 않았던 어린 유라는 애써 그 질문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다. 그저 이것이 해피엔딩의 시작이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결혼 후 6개월,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신림동의 옥탑방이 세상의 끝에 매달린 위태로운 점이었다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펜트하우스는 구름 위에 지어진 성체와 같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병풍처럼 펼쳐졌고 밤이 되면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발 아래 보석처럼 흩뿌려졌다. 최수진의 삶은 동화 속 주인공처럼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거친 일을 하지 않았다. 대신 유명 플로리스트에게서 꽃꽂이를 배우고 최고급 주방에서 유기농 재료로 건강한 요리를 만들었다. 값비싼 옷과 보석들이 그녀의 옷장을 채웠고 거울 속 그녀의 모습은 하루가 다르게 생기와 자신감으로 빛났다. 강민혁은 그녀에게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감까지 선물했다. 그는 아무리 바빠도 그녀와의 저녁 식사를 거르지 않았고 잠들기 전에는 항상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사랑을 속삭였다. 수진은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유라의 방 역시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넓고 쾌적했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최신 참고서와 고전 문학 작품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두운 백열등 아래에서 눈을 찡그리며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강민혁은 유라에게도 더없이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는 유라의 학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복잡한 수학 문제나 경제학 원리를 막힘없이 설명해주며 그녀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려 노력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넓은 원목 식탁에 둘러앉아 방금 수진이 만든 따뜻한 버섯크림, 수프를 먹고 있었다. 민혁은 재단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이끌었다. 오늘 한 꼬마 아이가 찾아와서 돼지 저금통을 통째로 기부하지 않겠어요? 1년 동안 모은 용돈이라는데 그 마음이 어찌나 예쁘던지. 수진은 남편의 이야기에 따뜻한 미소로 화답했다.
유라도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기를 그녀는 진심으로 바랐다. 식사가 끝난 후 유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학교 과제를 하고 있었다. 그것이 경제학 관련 리포트였는데 복잡한 개념들이 얽혀 있어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그때 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어려운가 보구나. 아빠가 좀 봐줄까? 그는 유라의 노트를 들여다보며 막히는 부분을 차근차근 설명해주기 시작했다. 그의 설명은 명쾌하고 논리적이어서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이론들이 머릿속에서 체계적으로 정리되는 기분이었다. 유라는 그의 지적인 모습에 순수한 존경심을 느꼈다. 어쩌면 지난날의 그 희미한 불안감은 기우였을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바로 그때였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민혁의 휴대폰이 낮게 울렸다. 화면에는 발신자 표시 없이 알 수 없는 번호라고 떠 있었다. 민혁의 표정이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곧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되찾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재단에서 온 급한 연락인가 보네. 미안하지만 아빠가 서재에서 통화 좀 하고 올게. 그는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서재로 향했다. 묵직한 원목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는 다시 과제에 집중하려 했지만 왠지 모를 찜찜함이 가시지 않았다. 얼마 후 목이 말라진 유라는 물을 마시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부엌으로 가려면 서재 앞을 지나쳐야 했다. 그녀가 서재 문 앞을 지날 때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두꺼운 방음문이었지만 문이 완벽하게 닫히지 않았던 탓에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유라가 알던 강민혁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다정함과 온기는 온데간데 없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하며 뱀처럼 교활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목소리의 톤은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명령의 무게는 청은망은처럼 무거웠다. 그 로비 자금, 흔적 남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나. 장부 정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유라는 숨을 죽였다. 로비 자금, 장부 정리. 그녀가 아는 사랑나눔 재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었다. 증거는 전부 폐기해. 필요하다면 사람을 써서라도 깨끗하게 처리해. 꼬리가 잡히면 모두가 끝장이야. 사람을 써서라도. 그 말은 유라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스위스 계좌로는 예정대로 송금하고 감사팀이 움직이기 전에 모든 걸 끝내야 해. 내 말 알아들었나? 스위스 계좌. 그 단어가 결정타였다. 유라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후원금, 로비, 증거 인멸, 해외 비자금. 단상 위에서 나눔의 미학을 설파하던 성자의 모습과 지금 서재 안에서 범죄를 지시하고 있는 악마의 모습이 겹쳐지며 끔찍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철컥. 통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다. 유라는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냉장고 문을 열고 생수병을 꺼내 들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컵에 물을 따를 수가 없었다. 유라야, 아직 안 자고 있었네. 등 뒤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재에서 나온 민혁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인자하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냉혹한 명령을 내리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네, 과제가 아직 남아서요. 유라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하며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아빠한테 얘기하렴. 그는 유라의 등 뒤로 다가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유라는 그 손길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이 다정한 손길 뒤에 얼마나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그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유라는 한참 동안 부엌에 서 있었다. 손에 들린 물컵에서는 차가운 냉기가 전해져 왔지만 그녀의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날 밤 유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귓께는 서재 문틈으로 들려왔던 냉혹한 목소리가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낮에 보았던 그의 완벽한 미소와 밤에 들었던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뒤엉켜 그녀를 혼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는 잠들지 않는 도시의 불빛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과 거짓이 숨겨져 있을까. 유라는 옆방을 바라보았다. 엄마와 그가 함께 잠들어 있을 방. 엄마는 지금 저 남자의 품에 안겨 행복한 꿈을 꾸고 있을까? 자신이 들은 것이 혹시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완벽한 가정, 자상한 아버지.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연극이었다는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엄마와 자신을 속였다. 아니, 세상을 속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유라의 세상은 이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민혁을 아버지로 볼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친절과 미소는 이제 의심과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의 통화 습관, 서재에 있는 시간, 만나는 사람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채 그녀는 거대한 성체 안에서 외로운 첩보원이 되었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저 완벽한 가면을 자신의 손으로 벗겨내기 위해. 시간은 2년이라는 덮개를 입고 흘렀다. 유라는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세상의 이면을 조금씩 알아갈 나이가 되었다. 그 시간 동안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겉보기엔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한때 가득했던 따뜻한 온기는 서서히 식어갔고 그 자리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과 서늘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강민혁의 가면은 눈에 띄게 닳아 있었다. 재단 운영과 그의 비밀스러운 사업이 복잡해질수록 그는 완벽한 가장의 역할을 연기하는데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했다. 퇴근 후 그의 손에는 서류 가방 대신 위스키 병이 들려있는 날이 잦아졌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홀로 술을 마셨고 그의 얼굴에서는 온화한 미소 대신 날카로운 신경질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늘어났다. 그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최수진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고양이처럼 조심스러워졌고 목소리는 나비의 날갯짓처럼 작아졌다. 남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존재감을 지우며 살았다. 한때 되찾았던 자신감은 유리 조각처럼 산산이 부서졌고 그녀는 다시 과거의 그늘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남편이 겪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클지 이해하려 애쓰며 이 모든 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유라는 그 모든 변화를 고스란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강민혁이 술에 취해 던지는 가시돋친 농담에 어머니가 어떻게 상처받는지, 그의 무심한 한마디에 밤새 뒤척이는지를 모두 알고 있었다. 2년 전 서재 문틈으로 들었던 그 냉혹한 목소리는 이제 술기운을 빌려 집안 곳곳을 떠돌았다. 유라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려 시도했고
그의 서재에 잠입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다. 아직은 단편적인 조각들에 불과했지만 언젠가 이 조각들이 거대한 그림의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 믿었다. 운명의 그날 사건은 터졌다. 그날따라 민혁은 유난히 늦었다. 자정이 가까워 오는 시간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는 소리가 났다. 비틀거리며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술에 완전히 절어 있었고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가 추진하던 대규모 해외 투자건이 막판에 무산되었다는 것을 가족들은 알지 못했다. 여보, 이제 오셨어요. 식사는?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던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으며 다가갔다. 그 순간 민혁이 거칠게 소리쳤다. 식사? 지금 밥 타령이 나올 것 같아. 내가 오늘 얼마를 날린 줄 알아.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거실 장식장에 놓여있던 위스키 병을 집어들어 병째로 들이켰다. 수진은 그의 분노에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닥쳐!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그의 고함 소리에 집안의 공기가 찢어지는 듯 했다. 그는 수진을 경멸 어린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당신이 할 줄 아는 게 뭔데? 하루 종일 이 넓은 집에서 하는 일이라곤 돈 쓰는 것밖에 없잖아. 내가 아니었으면 당신이랑 네 딸, 지금도 그 냄새나는 옥탑방에서 라면 국물이나 떠먹고 있었을 거라고.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수진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몇 년간 애써 잊으려 했던, 그러나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었던 그녀의 과거를 그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후벼 팠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틀렸나? 그녀의 상처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그는 냉소적으로 받아쳤다. 수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제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당신이 저를 그렇게 모욕할 자격은 없어요. 그 순간 민혁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자격? 이 집에서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진에게 다가갔다. 위협적인 그의 기세에 수진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수진이 애원했지만 이성을 잃은 그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수진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악! 수진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며 거실 벽에 세워져 있던 장식장에 부딪혔다. 장식장 위에 있던 액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들의 행복했던 한때를 담고 있던 웨딩 사진 위로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흩어졌다. 바로 그때였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다. 방문을 열고 나온 유라였다. 그녀는 방금 전에 소란을 듣고 나온 참이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어머니와 그 위에서 분노에 찬 숨을 몰아쉬고 있는 괴물의 모습이었다. 유라의 등장은 술에 취한 민혁조차 순간적으로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딸 앞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들켰다는 사실에 잠시 주춤했다. 유라야, 이건 아빠가 술이 좀 과해서. 그가 어설프게 변명하려 할 때 유라가 그의 말을 잘랐다. 술 때문이 아니잖아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녀는 두려워하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싸늘한 눈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어머니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켰다. 수진은 딸의 품에 안겨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유라의 질문에 수진은 고개만 저었다. 민혁은 딸의 그 당돌한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눈빛을 견딜 수 없었다.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거 아니야. 어서 방으로 들어가. 그가 아버지의 권위를 내세우며 명령했다.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등 뒤로 보호하며 민혁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제 어머니를 다치게 하는 건 어른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범죄예요. 뭐라고? 민혁의 얼굴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유라에게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이 버릇없는 놈, 누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줬는데 감히 애비한테 대들어? 그 돈으로 제 어머니를 때릴 권리까지 사신 건 아니겠죠? 유라의 대답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의 그 서늘하고도 단호한 태도 앞에서 거구의 민혁은 오히려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유라의 눈은 한 번만 더 내 어머니를 건드리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한동안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그들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내렸다. 마침내 민혁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거칠게 닫아버렸다. 거실에는 두 모녀와 산산조각난 행복의 잔해만이 남았다. 수지는 딸의 품에서 서럽게 울었다. 미안해, 유라야.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았다. 유라는 우는 어머니를 말없이 다독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 대신 차가운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오늘 밤 마지막 선이 무너졌다. 더 이상 관찰과 기다림은 무의미했다. 강민혁은 구제불능의 악마였고 그런 악마로부터 어머니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다. 그녀는 깨진 웨딩사진 액자를 내려다보았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민혁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당신이 만든 이 지옥 내가 끝내주겠어. 고요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한 소녀의 조용한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필사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의 폭발 이후 펜트하우스는 얼음 왕국이 되었다. 강민혁은 며칠 동안 유라와 수진을 유령처럼 대했다. 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고 밤늦게 돌아와 서재나 침실로 직행했다. 그의 침묵은 어떤 고함보다도 무겁고 위협적이었다. 최수진은 그 침묵 속에서 완전히 위축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림자조차 밟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움직였고 그의 신경을 거스를까 두려워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딸이 남편에게 반항한 것이 모든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생각하며 자책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유라는 달랐다. 그녀의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더 이상의 망설임이나 의심은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공격수로 역할을 바꿀 때였다. 유라의 일과는 이중생활이 되었다. 낮에는 평범한 대학생으로 강의를 듣고 친구들과 어울렸지만 그 외의 모든 시간은 복수를 위한 준비에 바쳐졌다. 그녀의 전쟁터는 집이 아닌 수많은 익명이 오가는 외부 공간이었다. 학교 중앙도서관의 가장 구석진 자리, 24시간 운영하는 동네 카페의 2층 창가, 혹은 와이파이가 잡히는 지하철의 한 칸. 그 모든 곳이 그녀의 작전 본부였다. 그녀는 이전처럼 감에 의존하지 않았다.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움직였다. 우선 그녀는 학교 도서관의 방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기업법, 조세 포탈, 자금 세탁과 관련된 논문과 판례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다. 법률 용어는 어려웠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강민혁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성이 어떤 자재와 설계도로 지어졌는지부터 알아야 했다. 동시에 그녀는 2년 동안 틈틈이 모아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여러 개의 암호화된 클라우드 계정을 만들고 음성 파일과 사진들을 분산하여 저장했다. 원본이 담긴 USB는 낡은 인형 속에 꿰매어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겼다. 그녀는 강민혁이 얼마나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인지 알기에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었다. 자료들을 다시 검토하며 유라는 강민혁의 제국이 사랑나눔재단이라는 아름다운 외피 아래 여러 개의 유령 회사와 차명 계좌라는 복잡한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파악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점과 같았다. 점들을 연결해 하나의 완성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조력자가 필요했다. 고민 끝에 그녀는 단 한 사람을 떠올렸다. 박진우. 그녀와 같은 대학 법학과에 재학 중인 진우는 유라가 유일하게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였다. 그는 과묵하고 신중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유라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진우에게 연락했다. 아주 중요한 할 이야기가 있어.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만났으면 해. 그들은 중앙도서관의 스터디룸에서 만났다. 방금이 되는 작은 공간. 유라는 문을 잠그고 나서야 가방에서 노트북과 USB를 꺼냈다. 무슨 일이야, 유라야. 내 표정이 이렇게 심각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유라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지난 몇 년간 자신과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담담하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 서재에서 엿들었던 통화, 그리고 며칠 전 밤에 있었던 폭력 사건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우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로 굳어갔다. 유라가 노트북을 열어 그동안 모아온 사진들과 음성 파일들을 보여주었을 때 그의 표정은 경악을 넘어 비장함으로 바뀌었다. 세상에, 이게 정말 강민혁 이사장이 한 짓이라고? 내가 가진 건 여기까지야.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일 거야.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친구가 겪었을 고통과 공포에 가슴이 아팠고 존경받는 자선가의 위선에 치가 떨렸다. 경찰에 신고했어? 엄마가 원하지 않으셔. 그리고 이 정도 증거로는 저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어.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동원해서 빠져나갈 거야. 오히려 내가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유라의 판단은 냉정하고 현실적이었다. 진우는 법학도로서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네가 하려는 게 뭔데? 복수. 유라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짧았지만 그 무게는 청은 같았다. 단순히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부족해. 그 사람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 명예, 부, 인맥, 그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무너뜨릴 거야. 그가 우리 엄마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몇 배로 되갚아줄 거야.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어머니를 지키려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그 절박함을 읽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신 그는 그녀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주기로 결심했다. 알겠어. 내가 도울게. 그 순간부터 작은 스터디룸은 거대한 악과 맞서기 위한 비밀스러운 전쟁 본부가 되었다. 진우는 법률가의 시각으로 유라가 모은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네가 가진 녹음 파일들은 정황 증거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야. 목소리 변조나 편집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할 수 있어. 서류 사진들도 마찬가지야. 출처가 불분명하고 전체 맥락 없이는 의미를 축소하거나 왜곡할 수 있지. 그의 분석은 냉철했다. 감정적인 분노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유라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할까? 내부자의 증언,
그리고 모든 거래 내역이 담긴 원본 회계장부.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건이 필요해.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강민혁의 주변 인물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화이트보드에 강민혁을 중심으로 인물 관계도를 그려나갔다. 재단 이사들, 정치인들, 비밀스러운 사업 파트너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강민혁과 이익 공동체로 묶여 있어 포섭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때 유라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다. 김비서님. 김비서, 그 사람이라면 모든 걸 알고 있겠지. 하지만 5년 넘게 강민혁의 곁을 지킨 최측근이야. 과연 우리 편이 되어줄까? 진우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나도 확신할 순 없어. 하지만 그 사람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 유라는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었다. 강민혁이 재단 행사에서 거짓으로 가득 찬 연설을 할 때 김비서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미세한 냉소. 강민혁이 부하 직원을 심하게 질책할 때 그의 눈에 어렸던 불편한 기색. 그리고 그 사람, 나랑 동갑인 딸이 있어. 아주 아끼는 것 같았어. 딸이라. 진우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게 약점이자 동시에 설득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 그들은 목표를 김비서로 좁혔다. 그리고 그에게 접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출퇴근 시간, 동선, 자주 가는 식당, 심지어 그가 피우는 담배 종류까지 파악했다.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모든 것을 망칠 수 있었다. 완벽한 타이밍에 그의 가장 약한 부분을 파고들어야 했다. 스터디룸의 화이트보드는 어느새 강민혁의 제국을 해부하는 복잡한 작전 지도로 가득 찼다. 점이었던 정보들이 선으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스터디룸을 나서며 진우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유라야, 정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이건 내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이야. 만약 실패하면. 유라는 걸음을 멈추고 진우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진우야, 내버려 두면 우리 엄마가 정말로 망가질지도 몰라.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도서관을 나서는 두 젊은이의 어깨 위로 늦은 오후에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나아가는 길은 빛이 아닌 어둡고 깊은 터널의 입구였다. 그 터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기에 걸어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막 예리하게 벼려지기 시작했다. 작전은 조용히 그리고 신속하게 개시되었다. 유라와 진우는 며칠에 걸쳐 강민혁의 비서 김기훈 실장의 동선을 파악했다. 그는 기계처럼 정확한 사람이었다. 매일 아침 7시 반에 강남의 오피스 빌딩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건물을 나섰다. 유라는 그의 얼굴에서 깊은 권태와 숨막히는 압박감을 읽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세단을 몰았지만 그 영혼은 낡고해진 지 오래인 듯 보였다. 그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었다. 퇴근 후 채 오르기 전 빌딩 뒤편의 후미진 골목에서 담배 한 개비를 태우는 것이었다. CCTV도 없는 좁은 공간. 그곳은 도시의 화려함에서 잠시 벗어나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장소처럼 보였다. 유라와 진우는 그 순간을 노리기로 했다. 결전의 날, 해가 지고 도시의 넌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유라는 오피스 빌딩 맞은편 카페 2층에 앉아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다. 진우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처에서 대기하며 그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시간이 흐르고 약속된 시간인 밤 10시 15분, 김 실장이 피곤한 걸음으로 빌딩 로비를 걸어 나왔다.
그는 익숙하게 빌딩 뒤편 골목으로 향했다. 유라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 실장은 벽에 기댄 채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인 연기가 그의 지친 한숨과 함께 허공으로 흩어졌다. 바로 그때 그림자 속에서 한 인형이 나타났다. 김기훈 실장님, 맞으시죠? 김 실장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앳된 얼굴의 여대생 강유라였다. 그는 강민혁의 딸을 즉시 알아보았다. 아가씨,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이사장님의 딸이 왜 이런 누추한 곳에 자신을 찾아왔단 말인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길지 않습니다. 유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김 실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시나리오가 스쳐 지나갔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저와 조용한 곳으로 가시죠. 실장님께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겁니다. 유라는 그의 망설임을 꿰뚫어 보듯 말했다. 결국 김 실장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다. 그는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눈빛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근처에 허름한 24시간 카페였다. 손님도 거의 없는 텅 빈 공간. 두 사람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김 실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먼저 입을 열었다. 대체 무슨 용건이시죠, 아가씨? 유라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것은 강민혁의 서재에서 몰래 찍은 비밀, 회계장부의 일부였다. 사진 속에는 김 실장의 필체로 보이는 숫자들과 서명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제가 어떻게 이걸 가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장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김 실장은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가씨가 뭘 착각하신 모양인데. 그가 필사적으로 부인했다. 유라는 그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번에는 멍으로 얼룩진 그녀의 어머니, 최수진의 얼굴 사진이었다. 이것도 제가 착각한 건가요? 사진을 본 김 실장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다. 그는 할 말을 잃었다. 유라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그것은 협박이 아닌 간절한 호소에 가까웠다. 실장님께도 저와 비슷한 나이의 따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정말 아끼신다고요. 딸이라는 말에 김 실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만약 실장님의 따님이 제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매일 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릴까봐 불안에 떨고 존경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요. 유라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왔다. 그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고통의 울림이었다. 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어요. 하지만 실장님은 아직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괴물의 하수인이 되어 양심을 팔며 사시겠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기회를 잡으시겠어요? 김 실장은 무너져 내렸다. 유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회계 업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강민혁의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그의 죄를 덮어주는 공범이 되어 있었다. 그 대가로 그의 가족은 풍요로운 삶을 누렸지만 그의 영혼은
매일 밤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강민혁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잘 알았다. 배신은 곧 죽음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어린 소녀의 눈빛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을 상기시켰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딸의 얼굴을 떳떳하게 볼 수 없게 될 미래였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언젠가 자신을 범죄자의 아버지로 기억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에 몸서리쳤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축축했다.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유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긴장을 풀지 않았다. 강민혁 이사장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해요. 원본 장부, 녹음 파일, 내부 거래 내역, 모든 것이요. 위험한 일입니다. 모든 자료는 2중, 3중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발각되면 실장님께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 쪽에서도 실장님의 안전을 보장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자수 및 내부 고발은 정상 참작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제 친구가 법대생이라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봤어요. 유라는 진우와 미리 준비했던 당근을 제시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했다. 김 실장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의 어깨는 그가 짊어진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양복 안주머니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냈다. 손톱만 한 크기의 검은색 USB였다. 이 안에 지난 5년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원본 회계 장부 파일,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넨 뇌물 명단과 액수, 그리고 이사장님의 목소리가 담긴 몇 개의 중요한 통화 녹음 파일까지. 유라는 숨을 삼키며 USB를 집어들었다.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 하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찾던 스모킹 전이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후회는 이미 너무 많이 했습니다. 김 실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마지막으로 유라에게 경고했다. 조심하십시오, 아가씨. 강민혁 이사장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교활하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니라 악마에 가깝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지친 걸음으로 카페를 나섰다. 텅 빈 카페에 홀로 남은 유라는 손안에 USB를 꽉 쥐었다.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전쟁의 추는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저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 웅크리고 있는 악마를 사냥할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날 밤 유라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곧장 진우의 작은 자취방으로 향했다. 보안이 허술한 펜트하우스의 와이파이 대신 안전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곳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봐야 했다. 진우의 방은 법학 서적과 자료들로 디딜 틈이 없었지만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요새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숨죽인 채 김 실장이 건넨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 수십 개의 폴더가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거대한 악의 실체와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것은 단순한 범죄의 기록이 아니었다. 강민혁이라는 인간이 지난 5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위선적인 제국의 설계도 그 자체였다. 폴더들은 날짜와 프로젝트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사랑나눔 재단의 실제 회계 장부는 기부금의 상당액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으로 조성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
폴더에는 그들이 뉴스에서나 보던 유명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이름, 그리고 그들에게 전달된 뇌물의 액수와 날짜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음성 기록 폴더였다. 그 안에는 강민혁이 자신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인물들을 협박하거나 경쟁 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유라가 서재 틈으로 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자비했다. 이건 괴물이잖아.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유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갑게 식어가는 손끝이 그녀의 심정을 대변했다. 그들은 밤을 새워 자료를 분석하고 복제했다. 진우는 자신의 법학 지식을 총동원해 각각의 증거들이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지, 법정에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정리했다. 유라는 그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들은 여러 개의 고성능 보안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된 파일들을 업로드했고, 별도의 외장 하드와 마이크로 SD 카드에도 백업 파일을 만들어 두었다. 진우가 외장 하드를, 유라가 마이크로 SD 카드를 맡기로 했다. 그리고 김 실장에게 받았던 원본 USB는 이제 그들의 가장 중요한 미끼가 될 터였다. 이제 이 증거들을 들고 바로 검찰 특수부로 가자, 유라야. 이 정도면 강민혁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될 거야. 모든 준비를 마친 진우가 말했다. 하지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아니야. 아직이라니?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유라는 창밖에 어스름한 새벽빛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저 사람을 그냥 감옥에 보내는 걸로는 부족해. 그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 오만함이지. 나는 그 오만함을 내 손으로 직접 깨부술 거야. 그가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하는 가장 높은 순간에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뜨려야 해. 그녀의 계획은 법의 심판, 그 이상을 노리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심리적 파괴였다. 진우는 그런 유라의 모습에서 섬뜩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눈에 서린 깊은 상처를 보았기에 반대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저녁, 유라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어머니 수지는 딸이 외박한 것을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유라는 친구 집에서 과제 때문에 밤을 샜다고 둘러대며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그날따라 강민혁도 일찍 귀가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수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유라는 거실 소파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원본 USB를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살짝 열어둔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서재에서 나온 민혁의 눈에 테이블 위에 USB가 들어왔다.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집어들었다. 이게 뭐지? 그가 혼잣말을 할 때 유라가 방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을 연기하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 안 돼요. 그거 제 거예요. 그녀가 USB를 빼앗으려 달려들자 민혁은 손을 들어 저지했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유라의 과장된 반응에서 무언가를 직감했다. 그는 유라를 소파에 거칠게 앉히고는 노트북을 가져와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파일들이 나타나는 순간 민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김 실장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모든 비밀을 손에 쥔 딸. 하지만 그의 당황은 길지 않았다. 그는 곧 상황을 파악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이걸로 아빠를 협박이라도 해보시겠다. 그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다. 겨우 이런 걸로 이 아빠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넌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유라야. 그는 USB를 노트북에서 뽑아들었다. 그리고는 유라의 눈앞에서 천천히 힘을 주기 시작했다. 돌려주세요, 제발.
유라가 애원하며 매달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유라의 절망적인 모습을 즐기는 듯 보였다. 그는 유라의 턱을 잡아 자신을 보게 만들고는 지옥의 사신처럼 속삭였다. 내가 왜 네 엄마랑 결혼했는지, 아니, 착해서, 아니, 가난하고 무식해서지. 그래야 다루기 쉽고 내 완벽한 이미지에 흠집을 낼 걱정도 없으니까. 너희 모녀는 그냥 내 성공을 위한 완벽한 장식품이었을 뿐이야. 그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고백은 유라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을 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은 그의 오만함을 더욱 부채질했다. 이깟 장난감 하나로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다니. 역시 내 엄마 딸답게 어리석군. 일뚝. 그의 소나귀에서 플라스틱이 부서지는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USB는 두 동강나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안 돼, 안 돼. 유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부서진 USB 조각을 끌어모으며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난 사람의 절규였다. 그녀의 어깨는 가냘프게 떨렸고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다. 강민혁은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다. 어리석은 반란은 진압되었고 모든 것은 다시 그의 통제 아래로 돌아왔다. 다시는 어설픈 생각 따위 하지 마라. 알겠나?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는 유라의 방을 나섰다. 방 문이 닫히고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방 안에 홀로 남은 유라는 한참 동안 흐느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문 밖의 기척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 위로 섬뜩하리만큼 차가운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마이크로 SD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게임은 이제 시작이야, 아버지. 강민혁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방금 제 손으로 직접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었다. 가장 완벽한 연극은 이제 막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은 더 이상 그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기만적일 만큼 평온했다. 강민혁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처럼 여유로운 아침을 맞았다. 그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며 경제신문을 펼쳐들었다. 어젯밤 딸의 어리석은 반란을 제압한 후 그는 완벽한 통제력을 되찾았다고 확신했다. 그의 세상은 다시 안전하고 질서 정연해졌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다.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아침 종합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간밤에 있었던 정치권 소식과 증시 현황이 평소와 다름없이 이어졌다. 소파에 앉아있던 최수진은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다. 유라는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아마도 어젯밤의 충격으로 이불 속에서 울고 있으리라. 민혁은 그렇게 짐작하며 속으로 비웃었다. 정확히 아침 7시 정각. 평화로운 아침의 정적을 깨고 뉴스 화면이 갑자기 전환되었다. 속보라는 붉은색 자막이 화면 상단을 가득 채웠다. 긴급 속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선사업가 강민혁 이사장이 이끄는 사랑나눔재단의 대규모 횡령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순간 민혁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멈칫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앵커의 심각한 표정 너머로 익숙한 재단 건물의 정형이 자료 화면으로 깔렸다. 본 방송사는 어젯밤 강민혁 이사장의 최측근인 김기훈 비서실장으로부터 내부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김 실장은 지난 5년간 재단 내부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 자료 일체를 저희에게 제공했습니다. 화면이 바뀌고 김기훈 실장의 인터뷰 영상이 나타났다. 그의 얼굴은 긴장되어 있었지만 눈빛은 결연했다. 저는 더 이상 강민혁 이사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모든 것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실장의 증언과 함께 화면에는 충격적인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후원금의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번호, 그리고 강민혁 자신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전파를 탔다. 그 로비 자금, 흔적 남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나. 서재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 자신의 목소리가 TV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민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그의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 위로 갈색 커피가 튀고 하얀 도자기 잔이 산산조각 났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다른 방송사에서도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은 뉴스를 내보내고 있었다. 김 실장의 얼굴과 그의 범죄 증거들이 대한민국 모든 채널을 점령하고 있었다. 어젯밤 그가 제 손으로 부쉈던 USB는 미끼였다. 진짜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는 함정에 빠진 것이었다. 그것도 제 딸이 파놓은 까마득히 깊은 함정에. 강유라,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절규가 터져 나왔다. 바로 그때 유라의 방문이 조용히 열렸다. 유라는 막 잠에서 깬 사람처럼 평온한 얼굴로 단정한 잠옷 차림으로 거실에 나타났다. 그녀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실시간 뉴스 검색어 1위에 오른 강민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했다. 민혁은 충혈된 눈으로 딸을 노려보았다. 내년 지시구나. 내년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야. 그가 유라에게 달려들려던 순간 집안의 모든 전화기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다. 거실의 유선 전화, 그의 휴대폰, 서재의 업무용 전화까지. 마치 지옥의 교향곡처럼 날카로운 벨소리가 펜트하우스를 가득 메웠다. 그는 비틀거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는 여당의 원내대표 이름이 떠 있었다. 이사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나까지 끌어들일 셈이야. 당장 수습하지 않으면 당신과 나는 끝이야. 전화를 끊기도 전에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그에게 거액을 투자했던 기업의 회장이었다. 강 이사장, 우리 회사 돈은 어떻게 되는 건가? 당장 내 돈 내놔. 욕설과 비난, 절규와 협박이 쉴 새 없이 그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그가 평생을 공들여 쌓아 올린 인맥이라는 탑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라는 그 모든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소파에 조용히 앉아 마치 남의 집 불구경하듯 TV 화면만 응시했다. 그 차분한 모습이 민혁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왜? 어째서 이런 짓을 한 거야? 그가 절망적으로 물었다. 유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도 연민도 없었다. 텅 빈 공허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준 것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띵동. 그 순간 현관의 초인종이 날카롭게 울렸다. 인터폰 화면에는 검찰 수사관들의 얼굴과 함께 그들의 뒤로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보였다. 펜트하우스는 이제 완벽하게 포위된 요새였다. 수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이 모든 상황을 그저 멍하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현실감을 잃은 듯 소파 구석에 못 박혀 있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민혁에게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을 동시에 제시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낯선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들은 서재의 컴퓨터를 압수하고 금고를 열었으며 서류들을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강민혁의 성체가 그의 눈앞에서 무참히 약탈당하고 있었다. 민혁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한 수사관이 다가와 그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금속이 맞부딪히는 소리는 그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현관으로 향하던 민혁은 마지막으로 유라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증오와 경멸, 그리고 아주 희미한 두려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지는 수갑을 찬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입을 막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연민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긋지긋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나는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딸 유라를 바라보았다. 가냘프고 어리기만 한 줄 알았던 딸의 어깨가 오늘따라 산처럼 거대하고 굳건해 보였다. 현관문이 닫히고 문 밖에서는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와 질문 공세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인물의 초라한 몰락이 전국에 생중계되는 순간이었다. 거실안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깊은 정적이 흘렀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부서진 커피잔의 잔해와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는 두 모녀뿐이었다. 전쟁의 제일막은 그렇게 끝이 났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27호 형사대법정.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은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린 이 재판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 강민혁의 몰락을 직접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지난 몇 달간의 재판 과정에서 강민혁의 범죄 행각은 양파 껍질처럼 벗겨지며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강민혁은 더 이상 예전의 카리스마 넘치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었다. 수감 생활로 인해 살이 빠지고 얼굴은 수척해졌지만 값비싼 변호인단에 둘러싸인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교활한 빛이 남아있었다. 그는 재판 내내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거나 아랫사람의 과잉 충성 탓으로 돌리며 동정심을 유발하는 전략을 펼쳤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십시오. 재판장의 근엄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강민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방청석을 한번 둘러본 후 깊이 고개를 숙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참회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저는 성공에 눈이 멀어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저를 믿고 소중한 돈을 기부해 주신 수많은 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의 영예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일부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동정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의 변호인단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았을 제 가족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는 피고인석에서 몸을 돌려 증인석 뒤편에 앉아있는 수진과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여보, 유라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내가 당신들을 사랑했다는 것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그는 마치 무너져 내릴 듯 흐느꼈다. 법정 안의 공기는 그의 거짓된 참회에 잠시 숙연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증인석에 앉아있던 유라의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그녀는 저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것을, 저 모든 것이 형량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순서는 검찰 측 증인 강유라의 반대 신문이었다. 민혁의 변호인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라를 향해 섰다. 그는 유라를 파렴치한 딸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증인은 의부사버지인 피고인에게 평소 불만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의 친어머니와 재혼한 것에 대한 반감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유라의 대답은 차분했다. 하지만 증인은 피고인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훔쳐보고 통화를 녹음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의도라기보다는 피고인을 파멸시키려는 악의적인 계획의 일부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변호사는 유라를 교활하고 은혜를 모르는 아이로 몰아세웠다. 방청석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유라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제가 한 행동이 법적으로 옳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이 지켜주지 못하는 곳에서 제 어머니가 매일 밤 공포에 떨며 괴로워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이 괴물과 함께 사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당당한 반박에 변호사는 순간 말을 잃었다. 신문이 끝나고 재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듯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연기가 성공했다고 확신하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검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피고인에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석의 강민혁을 향해 몸을 돌렸다. 피고인은 방금 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죗값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유령 회사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숨겨둔 비자금 1억 5천만 달러 또한 국가에 헌납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순간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든 시선이 강민혁에게 쏠렸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다. 그걸 어떻게... 그는 저도 모르게 반문했다.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마지막 비상금의 존재가 드러나자 그는 이성을 잃고 말았다. 거짓말이야. 그런 돈은 없어. 내년이 또 무슨 수작을 부린 거냐. 참회의 눈물을 흘리던 성인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지고 추악한 괴물의 본성이 드러났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라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이 배은망덕한 것, 내가 거둬주지 않았으면 아직도 쪽방에서 라면이나 뜯어먹고 살았을 것들이 감히 나를 물어뜯어.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내리치며 정숙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시오 라고 호통쳤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방청석 구석에서 떨리는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최수진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류 봉투와 디지털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이것은 지난 몇 년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고 치료받은 병원 진료 기록서입니다. 그녀는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녹음기를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이 저를 협박하며 만약 유라가 입을 열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법정 안에는 강민혁의 욕설과 광기 어린 협박이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년 당장 입 다물게 해.
안 그러면 내가 그년이랑 당신 둘 다 갈아 마셔버릴 거야. 강민혁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가 필사적으로 감춰왔던 폭력과 협박의 증거가 세상에 공개된 것이었다. 그는 피고인석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다. 유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준 엄마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증거 제출을 마친 후 딸을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제 괜찮아, 딸. 엄마도 이제 강해질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잠시 휴정을 선언했다. 하지만 판결은 이미 내려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강민혁은 마지막으로 유라를 향해 증오에 찬 시선을 던졌다. 하지만 유라는 더 이상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면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이었다. 승패는 명확했다. 법정 문이 닫히고 유라와 수지는 서로를 부축하며 법정을 나섰다. 복도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눈부신 햇살이 비로소 자유를 찾은 두 모녀의 앞날을 비추고 있었다. 1년 후 서울의 한적한 동네. 법원의 높은 담벼락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아득한 과거의 풍경이 된 어느 맑은 봄날이었다. 유라와 수지는 북쪽에는 강남을 떠나 대학가 근처의 작은 연립주택 2층으로 보금자리를 옮겼다. 펜트하우스의 광활함에 비하면 한없이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곳보다 넓고 안락한 안식처였다. 거실 창가에는 수진이 정성껏 가꾼 작은 허브 화분들이 나란히 놓여 햇볕을 쬐고 있었다. 벽에는 유라와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 사진들 속에서 두 사람은 더 이상 값비싼 옷이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았지만 이전의 그 어떤 사진보다도 행복하고 편안해 보였다. 엄마, 아침 드세요. 유라가 작은 식탁 위에 갓 구운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를 차려놓으며 말했다. 주방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와 커피 향이 집안을 따스하게 채웠다. 어머, 우리 딸이 웬일이야. 고마워. 수진이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한 미소로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나 불안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깊어졌던 눈가의 주름은 오히려 온화한 인상을 더해주었고 두려움 대신 자신감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강민혁과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수지는 오랫동안 심리 상담을 받으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동네 구립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다. 큰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며 그녀는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되찾고 있었다. 주말에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녀가 만든 투박하지만 정감 있는 찻잔들이 이제 제법 찬장을 채우고 있었다. 오늘 진우 씨 온다고 하지 않았어? 수진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유라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네, 오후에 와서 같이 과제하기로 했어요. 저녁도 같이 먹을래요? 그럼 엄마가 진우 씨 좋아하는 닭볶음탕 해줘야겠다. 진우는 이제 그들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는 로스쿨에 진학해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두 모녀를 찾아와 살뜰히 챙겼다. 강민혁 사건을 겪으며 그는 약자들의 편에 서서 싸우는 인권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더욱 확고히 굳혔다. 유라와 진우의 관계는 뜨겁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잔잔한 강물처럼 깊어지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수진이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근데 유라야, 가끔 그 사람 생각 안 나? 그 사람이라는 말에 식탁 위의 공기가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무겁거나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유라는 잠시 멈췄던 포크를 다시 들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아주 가끔은요, 악몽을 꿀 때도 있고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 더는 무섭지 않으니까. 엄마는요? 수지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그래. 이젠 그저 아주 길고 끔찍한 영화를 본 것 같은 기분이야. 영화가 끝나고 극장 문을 나섰을 때의 그런 느낌. 그녀는 자신이 만든 찻잔을 들어 보였다. 내가 이걸 만들면서 뭘 배우는 줄 아니? 흙을 반죽하고 모양을 만들고 뜨거운 가마에서 구워내야 비로소 하나의 그릇이 완성되더구나. 깨지고 부서지더라도 다시 뭉쳐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유라는 말없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흙먼지가 묻어 거칠어졌지만 그 어떤 손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다. 오후가 되고 진우가 찾아왔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다. 유라와 진우가 나란히 서서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시끄럽게 울리던 전화벨 소리와 고함 소리 대신 이제 이 집은 기분 좋은 칼질 소리와 나지막한 대화, 그리고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섰다.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길을 비추고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김 실장님 소식 들었어?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얼마 전에 편지 왔었어. 모범수로 가석방되어서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서점을 시작하셨대. 따님도 그 동네에서 학교 잘 다니고 있다고. 김기훈 실장은 내부 고발과 수사 협조 공로를 인정받아 감형되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 피해 기부자들에게 일부나마 변제하고 조용히 세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는 편지 말미에 두 분께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라고 적어보냈다. 그 사람도 자신의 자리에서 값을 치르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구나.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들은 잠시 말없이 걸었다. 그러다 유라가 걸음을 멈추고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응? 그때 법정에서 용기 내줘서 고마웠어요. 엄마가 마지막에 나서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든 게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수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야, 유라야. 엄마야말로 너한테 고마워. 네가 아니었다면 엄마는 아직도 그 거대한 성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 채 울고만 있었을 거야. 나를 그곳에서 꺼내주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려줘서 정말 고맙다, 내 딸. 두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와 회복의 눈물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악은 심판받았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가장 큰 승리는 강민혁의 몰락이 아니었다. 진정한 승리는 끔찍한 상처와 증오의 폐허 위에서 서로를 보듬고 다시 일어서서 이렇게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되찾은 것 그 자체였다. 봄밤의 공기는 상쾌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어떤 위협도 거짓도 없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다. 그 길 위에서 그들은 앞으로도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자유와 희망, 그리고 사랑과 함께.